여러분들은 지금 불륜을 할 때가 아니라 이혼을 할 때다. 남자들은요, 성관계까지 가야지 외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정서적 외도도 외도다. 근데 이것도 입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가해자잖아요. 이때는 정서적 외도는 외도가 아니야.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앞으로 바람을 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 이지훈이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아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륜이라는 건요, 유부남과 유부녀,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불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적 쾌락이 목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대화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교감하고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성적 쾌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기혼 미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라기보다는 그냥 나하고 불륜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라면 사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다고 볼 수 있죠.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불륜이 정말 사랑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불륜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륜도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극소수의 확률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불륜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불륜은 내가 불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연애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 안에서 나랑 불륜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끌림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랑과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고 물론 또 다르게 끝이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불륜 상담이나 이혼 상담,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 불륜의 장소는요, 솔직히 그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과 모든 장소에서 불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뭐 더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은 직업군으로 보면은 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는 성직자 분들도 불륜을 하신단 말이죠. 뭐 성직자라고 하면 또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목사님, 신부님, 스님 모든 종교에서 모든 성직자에서도 불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요, 뭐 성가대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모임, 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자녀들을 공통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된 관계에서도, 학부모끼리에서도 이 불륜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내가 어떤 결핍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으로 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장소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륜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안 할 것 같은 직업,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불륜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같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곳에서 이제 불륜이 발생하면요, 좀 더 그 자극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흔히 이제 전통적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산악회를 들 수 있잖아요. 뭐 산악회나 동호회나 뭐 골프 동호회, 뭐 자전거, 러닝 동호회, 그런 것들이 추세에 따라서 동호회의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곳은 뭐 동창회도 그렇고요. 그런 곳은 우리가 불륜이 일어날 만한 장소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지만, 예상이 되지 않는 의외의 장소, 그런 의외의 직업, 의외의 장소라면은 좀 더 이 자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그런 남녀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남녀만 있다면 언제든지 불륜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에는요, 사실 불륜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요건이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륜을 한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륜은요, 아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로 안다고 했을 때 공통된 취미,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그런 전통적으로는 산악회, 등산 동호회가 이제, 옛날에는 동호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산 동호회가 뭐 어떻게 보면 불륜의 성지처럼 불륜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의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 이게 기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은요,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상대, 결혼할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연애를 하는 자연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이것이 기혼자들이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산악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산악회가 불륜의 대명사, 오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지만 이 신체 접촉이 수반돼요. 등산이라는 거는 신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구가 필요 없어요. 자전거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지만 등산이라는 거는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힘들기 마련이죠. 사람들마다 체력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체력이 여자들의 체력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힘들기도 해,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뭐 밀어줄 수도 있고, 가방을 대신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친밀해질 수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랬고요. 이제 이 동호회의 성질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뭐 예를 들면은 그전에는 골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하는 게 이제 러닝 동호회로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동네 뭐 구에서 하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작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구민체육센터, 그런 곳에서도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치일 수 있고요. 뭐 탁구 동호회를 예를 들면요. 내가 탁구 동호회에 나는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수 있어요. 동네 뭐 사람들도 사귀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뭐 코치랑 이렇게 좀 같이 신체 접촉이 있죠. 탁구도.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륜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제 불륜 커플들, 아니면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살펴봤을 때, 관찰해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요.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 결핍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기혼자가 아니면 불륜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불륜이라는 거는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부 관계에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핍이죠. 이거 대단히 큰 결핍이거든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나죠. 근데 나는 없고 결혼 생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핍도 이런 결핍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불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혼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불륜할 때가 아니라 이혼해야 될 때인데 이혼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이. 그러니까 불륜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핍이 불륜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몰라. 그리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상대방 배우자가 무서워. 그래서 피하는데 그냥 피해 있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심지어는 맞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어요. 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은 이 관계를 이 갈등을 극복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그럼 나도 바람 펴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서로 가정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실질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맞바람을 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륜을 하는 심리적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됐어. 아니면 30년이 됐어. 근데 나는 여성으로서, 왜냐면 이제 가정에 부부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성관계를 차지하더라도 서로 간에 애틋하거나 서로 배려해 주거나 존중해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성적인 부분도 전혀 없는 거죠. 섹스리스인 부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아니면 남자인데 그러니까 피워보지도 못하고 여자로서 피워보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40이야, 50이야, 60이야. 근데 이제 이미 섹스리스로 산 지는 20년, 3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여성으로서의, 예를 들면 이제 폐경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섹스리스의 어떤 요소가 있으면
아, 내가 이대로 살다가 늙어가는 거, 여자로서 살아보지 못한 거, 꽃 피워보지 못한 거,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는, 남자라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아까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불륜을 한다. 다시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여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남자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외도를 하는, 불륜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되게 심각한 건데요. 그 본질은요, 여기서 본질은 내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나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여자라는 그 기능, 남자라는 기능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아까워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건데요. 내 본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이런 사소한 작은 기능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어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제 곡삭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곡삭은 뭐냐면 제후들이 초하루에 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을 할 때는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하루는 자공이 이 양을 바치는 게 너무 아깝다.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희생양을 바치는 게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공이 말하는 건 그 양의 동물 보호적인 측면에서 뭐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면에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금전적으로 아까운 거예요. 이 양을 다른 데 쓰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게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그 양이 아깝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양을 없앴을 때, 희생양을 없앰으로 인해서 없어질 그 본질, 얘의 본질이 더 아깝다라는 말을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못 해봤다,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해봤다, 남자로서 뭐 사랑받지 못해봤다, 이런 작은 것에 꽂혀서 이게 아까워서 불륜을 하는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더 아까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불륜을 할 때가 아니라 이혼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우리가 물론 불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이혼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혼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더 나쁜 거는, 굳이 뭐 이혼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나쁜 거는 불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죠. 무책임한 거고. 근데 이혼을 말하는 건 꺼려하면서 불륜을 말하는 건 그나마 좀 더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혼을 회피하고 싶어서 불륜으로 나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이야 성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문제를 회피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요, 결국은요, 나는 더, 제가 이제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급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굉장히 크게 후회할 일인 거죠. 이 외도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외도의 개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도의 쭉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 호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썸을 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어떤 신체 접촉을 하겠죠. 뭐 손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마지막에 성관계까지 하겠죠. 쭉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외도를 볼 거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가해자야. 내가 불륜을 했어. 불륜을 한 배우자야.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불륜은요, 여기까지 가야 불륜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관계까지 해야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륜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단계, 썸 타기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좋아하는 마음이 막 이게 싹 트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정서적 외도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서적 외도도 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극과 극에서 서로 외도다, 외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외도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아내분이 남편이 불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했어도.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고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찾아요. 예를 들면 이 증거로 봤을 때는 성관계까지는 안 갔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증거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륜이 아니야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이분은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불륜했는데도 내가 이혼으로 나가지 않을 거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어디에서 찾냐면 외도의 정의에서 찾아요. 외도는 성관계인데 내 남편은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외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편리한 아니면 내가 필요한 외도의 정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정의는 그러니까 남녀의 이제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아니면 이혼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그 단계마다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향상 보면은 남자들은요, 성관계까지 가야지 외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들은 정서적 외도도 외도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입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가해자잖아요. 내가 이제 여자한테 불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정서적 외도는 외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뀝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외도의 기준을 바꿔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정행위라는 거는 정서적인 외도는 없어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아직 우리가 그 법률상 말하는 부정행위라고 보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썸을 탄다. 근데 뭐 서로 그런 이제 뭐 사랑해,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는데 사랑해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모티콘을 뭐 하트 이모티콘을 날린다, 뭐 좋아해,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요, 이 불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외도 학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예상이 가능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의 실질은 다를 거지만 말하는 건 다 똑같아, 핑계는. 그래서 외도 학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도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핑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이거는 불륜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성관계일 거고요. 그러니까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불륜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핑계는요, 네가 나한테 신경 써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외로웠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정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해. 네 탓인 거죠. 내가 불륜한 건 네 탓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핑계를 대면 양반이에요, 그나마. 아무튼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하면은 미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은요,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 안에 다 끝납니다. 처음에 불륜을 한 사람이 처음에 미안함을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당황해서 그래요, 당황해서. 들켜서.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켰어. 그게 당황스러워서 미안한 이제 기색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불륜을 했으면요, 1개월 이내에 이 결과를 내셔야 돼요.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시고 매듭을 지셔야지 2개월, 3개월 지나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래 이혼해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상대가 내가 불륜한 걸 알았는데도 1개월 지났어? 2개월 지났어? 3개월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뭘 느끼냐면요, 이 사람은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해자인 배우자는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뭐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면은, 이제 미안해하지 않고 심지어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불안해요, 되게. 나는 내 배우자가,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인데 이혼까지 하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불륜에 대해서도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일단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요, 먼저.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피해자인 배우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뭘 미안하다고 하냐면요. 내가 너무 다그쳐서 미안해. 내가 너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따져서 미안해.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이 불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던 간에 내 생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제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3개월 이상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거를 결정을 짓고 방향을 잡고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외도를 해도요, 이혼하지 않죠. 자, 그 확률로 보면요, 199%는요, 불륜했다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륜은요, 뭐냐면요,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갈등,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부부 간에는 갈등이 생겨요. 불륜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걸로 바로 이혼하지 않아요. 불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3대장 있잖아요. 불륜, 폭행, 도박. 요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뭘 하냐면요. 자, 갈등이 발생했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2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2단계가 뭐냐면, 자, 불륜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정해야 돼요, 먼저. 불륜한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하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재발 방지.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 안 합니다. 왜냐면 이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냥 그 자체로 실패고 그냥 이혼하면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요.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고 이혼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불륜을 했는데 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은 오히려 이혼하겠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불륜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게 껴있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요.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성기사라고 해요. 성기사는 뭐냐면 상대방의 사사로움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것도 이제 단계별로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사사로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이혼이나 결혼이나 불륜이나 이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상대방,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체화하셔야 되는 기술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1에서 9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밑에 등급 쓰레기, 그 다음에 하류가 있어요. 9등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눌 수 있고요. 그럼 등급을 나눈다는 건 뭐냐? 내가 상대방을 관찰해서 저 사람이 몇 등급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불륜도 저 사람이 등급이 높으면 불륜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등급이 낮을수록 불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불륜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살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살피는 거예요. 데이터는 지금과 과거에 내가 경험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건데요. 자, 불륜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불륜을 하는 본질은 두 가지예요. 생각이 바르지 않다. 자,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불륜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불륜을 하느냐? 결국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불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불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해야 되는 대상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야 되는 거는 신과
정입니다. 정. 믿을 신과 바를 정.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되게 큰 게 아니에요. 성기사는요, 굉장히 사소한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이 바르냐,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앞으로 바람을 필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할 때 항상 느끼는 건요, 이혼 사유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있었고요. 여러분은 심지어 그걸 봤습니다. 근데 되게 이걸 작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원래는 안 그런데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저러지만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연애할 때 다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보지 않는 거죠. 아니,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애할 때 이미 내가 봤던 이유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와 결혼 사유는 같습니다. 사실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냐면 임신해서, 아니면 결혼할 때가 돼서, 특별히 저 사람이 하자가 없어서, 아니면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부부가 더 많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호감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눈 떠보니까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결혼이라는 매우 주체적인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실제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혼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혼하는 사유는 불륜이나 폭행이나 도박, 3대장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이런 교육 간의 차이, 그런 것도 이제 이혼 사유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단일 사유로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이혼을 하냐면요, 결국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을 해요. 흔히 말하는 불륜을 했어. 근데 이혼을 하느냐? 아무도 이혼하지 않습니다. 99%는 이혼하지 않아요, 바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 냉랭한 거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그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불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잘 됐다, 어차피 이혼할 거였는데,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불륜한 김에 이혼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이혼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륜한 걸 알았어. 근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이혼을 가지 않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륜녀랑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본처인데 저 사람보다, 저 불륜 상간녀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간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남편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관심이 전혀 없었어. 남편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륜이라는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혼 사유의 마지막은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갈등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데, 수렴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뛰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더 현명해졌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논어에서는 지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뭐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더 멀리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지금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우 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결혼을 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의 관계,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관찰했으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만 버티고 참으면 앞으로 좋은 날 오겠지. 저 사람 변하겠지. 나이가 들면 막 남편이 폭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젊어서 그래.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안 때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거 되게 막연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예측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금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순간순간을 참으면서 그게 쌓여서 결국 인생이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동일한데요. 이런 거죠.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보통 60대가 넘어서겠죠. 뭐 60, 70, 뭐 80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지난 세월을 봤는데 그냥 다 참고 희생하고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은 내가 단 뭐 몇 달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나답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풍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자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결혼은요, 봉사활동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을 했고 그냥 참아야 되나 보다, 다 그러고 사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참아왔지만, 그냥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알게 되고 나를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이 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SNS도 있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는 아동 학대구나, 아니면 이거는 폭력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이혼율이 더 증가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혼의 타이밍을 이제 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결혼 생활을 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같이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혼의 타이밍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혼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가 오히려 나의 성장을 방해할 때.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가 저 사람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둘 다 이혼하는 게 더 두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성장을 방해할 때 그게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 몰라. 그리고 사랑한대. 그러니까 심지어는 학대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지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 되는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거를 내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념의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결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결혼은 법률론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결혼은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은 외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서로 기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누구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런 의미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면 그건 언제겠어요? 당연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결혼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제 법에서 말하는 거는 애정과 신뢰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한 관계가 뭐냐? 그럼 정의를 내려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들어주고요.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함께 해요.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키워주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줘요. 물론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 이것이 진실한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진실한 관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하고 배우자 사이에 없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를 응원해주지도 않고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나를 더 사지로 몰아뜨리고 나를 억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해. 근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이혼을 원하지 않냐? 우리 관계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라고 물어볼 때 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사랑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혼 때, 연애 때, 그때 뭐 좋았던 기억들, 같이 뭐 손붙잡고 갔던 기억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과거잖아요. 더 이상 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죠. 의리로 사는 거다. 함께 20년 살았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야. 결혼 생활은 의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한 세월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지 못해요. 사람은요, 사람 간의 관계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앞으로를 살아가게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혼 사유, 모든 갈등이 하나로 수렴되는 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아내라면은 남편한테 이거는 문제야. 예를 들면 당신이 술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건 문제야. 술을 마실 수 있어. 근데 연락도 하지 않는 거, 새벽에. 그거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해야지 이 부분은 갈등이 해결되는 부부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이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왜? 내가 이미 했어. 과거에 수도 없이 했어. 제가 상담할 때요. 왜 이게 문제라고 말을 못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대부분은요. 오히려 더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이미 했죠. 수십 번 했죠.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아예 듣지도 않아요. 자, 상대가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는 얘기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 제기해도 쟤는 듣지 않을 거고 고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죠. 내가 보지 않을 뿐이지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의 1이었던 문제가 이제는 갈등이 100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말버릇이나 대화 습관은 이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뭐 회피든 뭐 말을 듣지 않는 거든 화를 내는 거든 뭐든 무엇이든 간에 다 이렇게 이혼으로 이끄는 이제 습관이 되는 생활 습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혼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만 자꾸 대화가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막 회피해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그럼 나도 회피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좀 더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별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더 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죠. 왜 안 하냐면요. 자, 별거 했어. 근데 쟤는 안 할 게 뻔해. 내가 예측이 돼. 예측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이혼하기 싫거든요. 이혼은 두렵고 이혼을 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복잡해 막. 준비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참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나도 회피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면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라고 스스로의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참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이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멈춰있지 않은 거.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만 있다면 그 끝이 이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혼이 아니고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근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그것은 100%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도사가 아니라 행복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하거든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의 옵션에서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상담 이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결혼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결혼,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나답게 살다가, 물론 나답게 못 살았겠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가정만 남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면 또 모르겠는데 행복하지도 않아. 그 막 우울증 걸리고, 여자분들 거의 100% 우울증 걸리고요. 남자분들도 걸리는 경우 있고 불행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불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길 바라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MSG도 넣지 않았고 어떠한 뭐 허위 사실 없고 여러분들 무서우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멘탈이 나갈까봐 무서워할까봐 오히려 극단적인 것들은 다 빼고 정말 순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은 더 가혹하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건요. 제가 느낀 거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왜 그때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빨리. 이혼의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걸.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얘랑 결혼했으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때 재산 분할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재산 분할을 포기했을까? 그거. 그리고 면접교섭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 면접교섭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거든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교섭을 하려면. 한 달에 2번은 보통 기본으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근데 막 수시로 막 써놔. 그래서 진짜 제가 수시로 연락해. 그럼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혼하고 나서 대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건데 면접교섭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했을까? 왜? 그런 후회. 그 다음에 이거 후회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상간녀 소송을 안 했을까? 이거 진짜 후회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그런 갈등이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는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불륜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상간자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냥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99%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 좋은데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서류상의 이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매듭을 짓는 거, 이걸 잘 지어야지 이혼하고 나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매듭을 짓는다,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회피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부분 후회하시는 것들은요, 이혼을 빨리 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이혼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신속은요, 이혼 결정을 빨리 하라는 거지 이혼 절차를 막 빨리 해서 내일 당장 이혼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연애를 해도 헤어질 때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근데 내가 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을 했는데 5년,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또 회피하는 거죠. 저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서. 근데 그걸 또 포장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혼하는 마당에 애들 아빠니까, 애들 엄마니까 좋게 헤어져야지. 그러면서 싸울 걸 싸우지 않아. 남겨도, 미련을, 그러니까 갈등을 남겨둔 채 이혼을 하면요, 결국은 이혼하고 나서 그것이 또다시 갈등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거는 이혼 결정인 거고, 이혼 절차는 충분히 숙고해서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주장하고 매듭을 짓고 그렇게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후회하시고요.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고요. 만약에 이혼 자체를 후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난 이혼한 걸 후회해 라는 분이 있다면,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후회하는 게 뭔지. 이혼이 아니고요, 이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혼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결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지, 이혼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지, 아무 죄가 없는 이혼한테 죄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혼 준비하려고 상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혼할 건데 뭘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라는 건 대부분 재산이에요. 재산 분할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숨기려면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정말 생활비, 정말 적은 생활비를 아껴서 허리띠 졸라 매서 모아놓은 비자금인데 이거 나누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빼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계좌 이체하면은 남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혼 준비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는 이유에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정말 나답게 살겠다는 의지예요.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식으로 내가 없는, 내실이 없는 그런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준비라는 거는 이제 나를 채워야죠. 재산 분할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냥 재산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거 없고요. 정말 준비할 거는 이제 무너진 나를 세우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기르고 이립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립이라는 거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에요. 생각의 힘을 기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류 논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배워야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 극기복례하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나를 어느 정도 이제 이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이립을 하고 부록을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혼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혼이라는 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결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한 거죠. 이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과 똑같은 선택의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행해라예요. 실행해라. 해라. 나아가라 앞으로.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징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징징이들을 위한 이혼 수업이 있거든요.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징징이. 그 다음에 결혼은 헛똑똑이. 그래서 징징이는 뭐냐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혼을 꿈꿔요. 아,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사라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머글이죠, 머글. 마법사가 아닌데 저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길 바라고 그냥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갈등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별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이혼으로 나아가는 이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혼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싶어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의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싸움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곳에 다다르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혼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죠.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을 어디에 합격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법고시 2차를 떨어지고 나서였어요. 사법고시 2차 떨어지면요. 다시 1차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1차부터 봐야 된다는 점 때문에. 근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제가 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시 1차를 다시 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시 2차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1차부터 보는 거예요. 1차부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신림동에서 했으니까 신림동으로 다시 들어가. 독서실을 끊어. 이걸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합격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우리가 결혼, 이혼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셔라 지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면서 결혼 상담도 하고 불륜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살피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은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나의 본질인 거잖아요. 내가 이혼을 해도요.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하듯이 희생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고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위한다면 내 자녀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껴주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자녀가 있건 없건 그런 외부적인 요소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생각의 힘인데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 그거는 내가 생각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논어를 이용한 아류 논어와 같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행복 전도사였습니다.